다양한 시각으로 기업의 본질을 파헤치는 심층 분석,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기업은 나프타 분해 시설을 기반으로 기초 유분부터 고부가가치 폴리머 제품까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순수 화학사, 바로 대한유화입니다. 지금 범용화학 제품 시장이 전례 없는 구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데도 이 기업은 2차 전지 분리막 소재를 무기 삼아 2025년에 매출 3조 3천억 원, 영업이익 534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유화가 압도적인 설비 가동률과 분리막 소재의 세계 1위 지배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이익 팽창기에 진입한 하이브리드 성장주라는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유화가 보여준 그 흑자 전환이라는 수치적 성과는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턴어라운드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리스크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과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거시적인 벽이 여전히 높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죠. 불투명한 옥상옥 지배구조로 인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을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먼저 대한유화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턴어라운드의 구체적인 실체부터 짚어보죠. 지금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 전체가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혹독하다 맞아요. 그야말로 생존 게임이죠. 맞습니다. 롯데케미컬이나 여천NCC 같은 대형 경쟁사들조차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공장 가동률을 70에서 80%대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대한유화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무려 95%라는 압도적인 설비 가동률을 달성했습니다. 남들이 공장을 세울 때 오히려 가동률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서 고정비를 극적으로 절감한 거죠. 여기에 글로벌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2차 전지 분리막용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즉 UHMWP 부문이 영업이익률 20%에 달합니다. 톤당 1,400달러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죠. 확실히 눈에 띄는 숫자이긴 합니다. 그렇죠. 현재 PER이 11.6배, PBR은 0.6배 철저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적자에 시달리는 롯데케미칼과 PBR이 500원 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사이에서 안정성과 고성장성을 완벽하게 겸비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95%라는 가동률과 수치적인 반등은 대단하긴 한데 사실 그 이면을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용 석유화학 시장의 침체가 단순히 사이클이 꺾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기초화학 제품 자급률을 거의 100% 가까이 끌어올렸어요. 중국발 공급 과잉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대한유화 매출의 기반을 이루는 범용 폴리머 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동률을 올려서 고정비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결국 만들어낸 범용 제품들은 여전히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장에 밀어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수익을 견인한다는 분리막 소재 역시 주요 고객사인 SKI테크놀로지나 WCP가 직면한 전방산업의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될 경우에 출하량 둔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지배구조입니다. 수출 물량 유통 구조 말씀이시죠? 네, 전체 매출의 약 65%가 수출인데 이 막대한 물량의 상당 부분이 오너 일가의 100% 개인 회사인 KPIC 코퍼레이션을 거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PBR 0.6배라는 저평가는 억울한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 불투명한 부의 이전 구조에 대한 합당한 할인 요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합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이 수치를 보겠습니다. 범용화학 부문의 마진이 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자정작용에 돌입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 롯데케미컬과 HD현대케미칼의 대산공장 통폐합 등 2030년까지 글로벌 1,800만 톤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감축이 예상되죠. 맞습니다. 대규모 NCC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조정의 파도 속에서 대한유화는 굉장히 영리한 스탠스를 취했어요. SK지오센트릭과의 울산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잉여 현금을 지켜냈습니다. 경쟁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덕분에 에틸렌 스프레드가 2025년 340달러에서 2020년 390달러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2020년 영업이익은 100에서 200% 증가할 전망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발 단기 스프레드 회복 자체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한유화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태생적 한계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부타디엔 스프레드가 무려 530달러까지 폭발적으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고무 원료 쪽 마진이 크게 뛰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합성 고무에 특화된 화학사들이 온전히 누리고 있어요. 반면에 대한유화는 생산 능력의 절대 다수가 에틸렌 사슬에 묶여 있는 철저한 순수 화학사입니다. 유가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지금처럼 범용 플라스틱이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는 제품가에 즉각 전가하지 못합니다. 롤마진 축소의 직격탄을 상시적으로 맞을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대한유화를 단순히 범용 에틸렌 회사로만 본다면 스페셜티 부문의 압도적인 이익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유화의 스페셜티 라인은 울산 온산 공장에서 일반 범용 공정과 연결되어 생산 단가를 극적으로 낮추는 수직 계열화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건식 분리막용 초고분자량 폴리프로필렌, 즉 UHMWPP를 주목해야 합니다. 건식 분리막 쪽에 들어가는 차세대 소재 말씀이군요. 네, 배터리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차세대 소재입니다. 전기차 화재 이슈가 커지면서 이 소재는 캐즘 이후의 시장을 완전히 선점할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다음의 리스크를 고려해 보셨습니까? 신소재 개발 성과 자체는 저도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적은 전방 고객사인 셀 메이커들과 분리막 제조사들의 가동률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재고 조정을 길게 가져가고 있어서 지금 톤당 1,400달러라는 높은 프리미엄 가격이 수요 둔화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단가 인하 압박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죠. 그 논리에는 온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재무 안정성을 한번 보시죠. 2025년 하반기에 울산 석화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인 한주발전소를 종속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지분을 51%로 늘렸죠. 맞습니다. 발전소 부채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게 유지하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현금을 창출하는 강력한 캐시카우를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전환사채 같은 오버행 리스크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2023년과 2024년 그 수백억 원의 적자 상황에서도 배당을 유지했고 2025년에는 주당 1,300원으로 상향하면서 목표 배당 성향 15%라는 주주환원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배당을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의 이전 구조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이순규 회장 일가가 사실상 100% 소유한 비상장사 KPIC 코퍼레이션이 대한유화 지분 31%를 쥐고 상단에 군림하면서 막대한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통한 유통구조는 화학업계에 종종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종종 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오너 3세 승계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A1 상사까지 존재합니다.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의 과실이 소액 주주들이 투자한 상장사 본체가 아니라 지주사와 관계사로 흘러가는 이 지독한 옥상옥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주식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불가능합니다. 치열한 논점이 오갔습니다만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95%의 설비 가동률, 분리막 소재 부문의 확고한 글로벌 1위 경쟁력, 그리고 한주 발전소 편입을 통한 흔들림 없는 재무적 안정성. 이 세 가지 강력한 무기가 2026년 대한유화 실적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부 체력이 단단한 기업은 사이클이 돌아설 때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유화의 본업 경쟁력과 스페셜티 기술력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펀더멘털의 투명성과 매크로 환경을 함께 봅니다. 중국의 자금률 상승과 전기차 캐즘이라는 매크로 변수, 그리고 KPIC를 필두로 한 지배구조의 만성적 한계가 주가 상승을 강하게 억누를 것입니다.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적 리스크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 대화를 통해 우리 두 사람 모두 동의하는 분명한 공통분모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대한유화가 더 이상 단순한 범용화학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 특히 UHMWPE 영역에서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진입장벽을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훌륭한 재무 건전성을 지니고 있다는 수치적 팩트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결국 과연 이 기업이 보여주는 견고한 숫자들이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역풍과 옥상옥 지벼구조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구축한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시장의 재평가 여부는 앞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한 가치 있는 기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세부 지표와 재무 분석 자료 속에는 아직 탐구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디베이트였습니다.